사이버웨대 한국어학부에 입학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교수님들 소개는 앞서 이제 소개를 못 들으셨던 교수님들의 소개는 조금 뒤에 우리 학부에서 진행하는 학부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개강잔치에서 교수님들이 인사 말씀을 다시 들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신입생들을 위한 한국어 학부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처음 오셔서 아셔야 될 내용들 중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많아서 이게 한꺼번에 이걸 어떻게 다 아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건 뭐 천천히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나씩 배워나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고, 또 오늘 하는 이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녹화가 되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가 될 테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OT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새 학기가 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아직 이제 학기가 시작된 건 아니고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그리고 월요일에 우리 학교 2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신입생 여러분들의 새로운 수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기대가 되시죠? 네. 자, 교수님들 아까 보셨던 교수님들의 모습 다시 한 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 한국어학부에는 총 5분의 전임 교수님이 계십니다. 5분의 전임 교수님이 계시고 각각 전공 영역에서 맡으신 과목들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박희성 교수님은 이제 문법, 기초문법 과목과 한국어학의 이해 과목을 맡고 계시고요. 인물한국사와 같은 다른 과목들도 맡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진정란 교수님이시고요. 진정란 교수님은 초급 한국어, 영어권 한국어 교육론, 한국 언어의 문화의 이해 외의 과목들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정과 교재, 그리고 의미활용론, 한국어 시사표현 같은 과목들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또 노채환 교수님이 계십니다. 한국의 말소리의 이해와 한국어 교육문법 지도법, 중국 한국어 연습 외의 과목들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은정 교수님께서 이제 한국어 교육과 언어 교수 이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이해 교육론, 비즈니스 한국어 입문과 같은 과목들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에서 이 5분의 교수님들이 전임 교수님으로서 이제 과목을 맡고 계시고, 이외에 이제 강사 선생님들, 다른 교수님들이 또 한두 과목씩 맡아서 여러분들을 교실에서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2022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의 모토가 이 페이지에 보시면, 이 페이지에 보이시는 세계 한국어 교육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문구가 우리 한국어 학부의 모토입니다. 세계 한국어 교육의 허브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을 하는 한국어 교육자들을 배출해 낸다라는 의미이고요. 한국어학부 소개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지만 우리 학부 출신의 한국어 교육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학부 출신의 전 세계에 30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을 지금 다양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입학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내용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 우리 학부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중초점을 두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학부가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한국학부는 학부입니다. 학부니까 학부 밑에 전공이 따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한국어학부 밑에는 한국어 교육 전공과 한국어 전공이라고 하는 2개의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는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분들이 오셔서 한국어 2급 교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외에 한국어 전공에는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분들이 들어오셔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그래서 한국어 실력을 높이는 전공으로서 존재합니다.
한국에서 유일한 두 개의 전공을 가진 학부이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전 세계에서도 유일한 전 세계에서도 유일한 이런 전공 두 개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게도 한국어를 가르치고자 하는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학생과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함께 공부하는 학부가 한국어 학부의 굉장히 독특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한국어 전공의 수업은 한국어 교육 전공,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신 분들은 들을 수가 없다는 점은 양해해 주세요. 뭐 한국어 전공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들어봐야지라고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듣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수강 신청할 때 메시지가 뜰 거예요. 이 수업은 들을 수 없다.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닌 분들을 위한 한국어 수업이 진행되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전공이 있는 굉장히 독특한 학부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선생님으로서 배워야 될, 갖추어야 될 지식과 능력들을 갖추는 것과 함께 실제 외국인 학생들도 이 안에서 함께 만나서 어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어 교육 전공을 통해서 한국어 선생님이 되겠다라고 하신다면 실제 선생님이 되어서 가르칠 대상들을 함께 만나서 볼 수 있다. 그리고 교류도 할 수 있고 그 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학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학점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졸업 때까지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될 학점인데요. 보시면 여러분들이 몇 학년으로 들어오셨는지에 따라서 학점이 달라지죠. 1학년으로 들어오면 140학점을 듣게 됩니다. 1학년으로 들어왔을 때 이제 140학점을 듣게 되는데 사실 이제 편입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140학점을 다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140학점이 아니라 그 105학점이나 70학점으로 이제 줄어들게 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2학년으로 편입했으면 105학점을 들으시는 거고 3학년으로 들어왔으면 70학점 그리고 70학점은 이미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들어오셨던 졸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업을 들어야 될 건 전공 학점이 42학점이 있습니다. 전공 학점이 42학점이 있고 그 외에는 자유선택으로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70학점을 만약 3학년으로 들어오셨다면 70학점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한데 전공이 42학점이니까 나머지는 자유선택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70학점을 받은 3학년은 교양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부 수업이나 다른 수업들을 들으시면 되고요. 중요한 게 여기에 있습니다. 요 부분이죠. 45학점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졸업학점이 42학점이지만 3학점을 더 들어야 됩니다. 그게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고 하는 과정이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 이루어진 수업들을 듣고 실제로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 이 연습을 하기 위한 최종적인 관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게 한국어 교육 실습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3학점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자유선택 과목이 하나씩 빠지는 거죠. 이렇게 80이지만 77, 63이지만 60, 28이지만 25 이렇게 자유선택이 빠져서 전공 수업을 반드시 45학점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학년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교양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 18학점 교양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내가 몇 학년으로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죄송합니다. 지금 컴퓨터가 로딩이 걸려서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컴퓨터가 제가 그 집에서 집에서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용량이 조금 딸려서 이 부분이
잘 안 돌아가네요. 메모화 기능을 사용하니까. 자, 다음은 잠시만요.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메모 기능을 사용할 수가 없겠네요. 컴퓨터가 이래서. 자, 일단 졸업 기준을 위한 충족을 위한 학점 이수표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전공, 과학, 교양, 복수 전공, 부전공 합쳐서 140학점을 들어야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3학년으로 들어왔으면 70학점을 인정받기 때문에 70학점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는 뭐냐면 복수 전공을 내가 한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외국어 계열 전공과 그리고 사회계열 전공이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복수 전공이 가능합니다. 복수 전공을 하면 36학점을 그 복수 전공하기 위한 전공 수업으로 들으면 되고요. 부전공은 21학점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6학점과 21학점은 복수 전공과 부전공을 위해서 들어야 할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안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심편익승을 위해서 수강 신청을 하는 안내문 모두 다 받으셨죠? 그 안에 이제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 학교 홈페이지에서도 학사 부분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뭐 궁금하시면 다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교육과정 중에서 한국어 교육 전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어 교육 전공은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 전공 2급 과정에는 어디서 주느냐? 국립국어원에서 주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로 지급이 됩니다. 이게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받기 위한 과정이 졸업할 때까지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영역별 과목을 영역별로 충분히 충족하도록 듣고 난 뒤 졸업하고 나서 이제 국립국어원에다가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가 이 교원 2급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데 있어서 충분한 수업을 제공해 주는 것, 영역별 수업을 제공해 주는 것 이외에는 따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여기 영역별로 5개의 영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영역별로 들어야 될 과목들을 충분히 듣고 졸업을 한 이후에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된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영역이 5개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학부의 교육과정란에 보면 거기에 영역이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영역이 다 표시되어 있어서 어떤 과목이 어떤 영역에 속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출력해서 거기다 이제 표시를 해놓으시고 매 학기마다 수강 신청을 할 때마다 그걸 확인하시면 아마 좀 더 수월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영역은 2과목을 듣는 거예요. 한 과목이 3학점씩이죠. 그러니까 6학점은 2과목을 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일반 언어학과 응용 언어학 2영역은 마찬가지로 2과목.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론 영역이 이제 3영역이고요. 3영역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긴 24학점, 8과목이 되는 거죠. 8과목. 그리고 한국 문화 영역도 2과목, 4영역. 그리고 마지막, 요게 이제 아까 마지막 졸업할 때 최종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들어서 실제적으로 실습을 통해서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3학점이어서 45학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전공인 경우에는 조금 이제 학점이 반으로 줄어들죠. 그래서 부전공은 굉장히 작게 구성되어 있고 부전공 과목에서 추천 과목은 저희 학부 홈페이지에 부전공에게 추천하는 과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뭐 다 전공을 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주전공 과목을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과목들이 어떻게 펼쳐져 있는지를 보시면 자, 이게 우리 학부에서 개설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 전공의 전체 교육 과정입니다. 그런데 교육 과정은 이제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 과목이 예전 과목들을 조금 새롭게 개편을 하면서 바뀌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시지만 바뀌는 과목들을 항상 매 학기 수강 신청할 때 어떤 과목이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과목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건 없고요.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정도가 교체되거나 새로운 과목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과목은 잘 기억해 두시고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여기 있는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교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건 국립국어원에서 인정해주는 과목만 인증이 돼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나면 그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국립국어원에다 신청을 해서 이 과목을 인정해 주십사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인증이 돼요. 그럼 인증이 되면 그 과목은 여러분들이 들으면 국립국어원에서도 인증이 됩니다. 그런데 인증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은 국립국어원에서 그 교육 자격증을 위한 과목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목이 지금 아마 현재로서는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하는 데 있어서는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는 과목 대부분이 인증된 과목이고 특별하게 인증되지 않는 과목을 저희가 이제 개설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안내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지문, 학교의 공지문을 잘 보셔서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뭐 특이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기초 심화 응용이라고 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펼쳐놨고요. 기초는 그쵸. 제일 첫 번째로 들어야 될 과목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이번 학기에 수업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초 과목에서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 과목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심화 과목, 그 다음에 응용 과목으로 이어져 나가게끔 수강 신청을 할 때 고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기초 과목에 뭐가 있습니까? 보시면 대부분 1영역 과목들이 기초 과목에 펼쳐져 있어요. 어문 규정이나 기초 문법, 언어학의 이해, 한국어학의 이해. 이게 어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도록 하는 과목들이죠. 이게 왜 필요하냐? 아마 여러분들이 막 국어국문학과를 나오셨거나 혹은 언어학과와 관련된 과목을 그런 학과를 나오신 분이라면 어느 정도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갖추셨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내가 교육을 하려면 특정한 언어 단위들에 맞추어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단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단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기초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교육학개론, 한국어 교육학개론과 언어교수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3영역 과목으로서 기초적인 것입니다. 개괄적이고 개론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심화 과목에서 보시면 심화 과목도 대부분 1영역과 2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역이 1, 2, 3, 4, 5 영역이 이렇게 국립국어원에서 이렇게 펼쳐놨는데 보시면 1영역과 2영역은 언어 교육을 위한 언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기초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3영역은 이제 교육에 필요한 실제적인 교육에 필요한 내용들을 배우는 곳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4영역은 문화입니다. 문화. 언어는 문화 속에서만 그게 이해가 되고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문화적인 영역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1, 2, 4영역이 기본 영역이 되고 3영역이 이제 교육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5영역은 그 모든 것을 배웠던 것을 종합해서 실제로 내가 해보는 실습 영역이 되겠죠. 자, 심화 영역에도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죠. 그래서 세부적인 앞에서는 기초 영역에서는 과목들은 크게 다룹니다. 개론적인 이야기들을 좀 이제 포괄적으로 다룬다라고 생각하면 심화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좀 더 좁혀서 전문적인 부분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한국어 교육 전공이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각각에 대한 언어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를 해야 전문가라고 부분이에요. 기초적 습득에 대한 것, 그리고 발음과 관련된 것, 그리고
한국 문화와 타문화와 관련된 것, 그리고 문학, 그리고 문법, 의미와 활용, 그리고 어휘교육과 관련된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교육과 관련돼서 응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응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좀 더 확장돼서 나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테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여기 이제 첨언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기초문법은 1학기, 2학기 모두 다 개설되니까요.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국어학의 이해는 이번에 새로 개발된 것, 화법에 의해도 새로 개발된 것이어서 22년도 2학기, 여러분이 듣는 2학기부터는 다 영역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동남아시아권 한국어 교육론은 개설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응용언어학도 개설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교육과정을 개편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동남아시아권 한국어 교육론과 관련해서는 또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 학부의 특성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버웨대 한국어 학부의 기본적인 특성화는 세계 한국어 교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각 각 나라에서 어떻게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고 그 학습자들의 특성은 어떠한가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것을 특성화 과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중국어, 일본어, 영어라고 하는 세 개의 언어만으로 했는데 지금 한국어 교육을 하지 않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한국어 교육이 확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특정한 언어나 특정한 국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영역들을 살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교육과정이 개편돼서 동남아시아권이라고 하는, 그래서 태국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쪽에 있는 나라들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는 과목으로 이제 변경을 했고, 영어권 한국어 교육론은 사실 영어를 쓰는 나라가 워낙 많으니까 그 자체로 굉장히 큰 범위를 가져요. 그렇게 되고, 일본어권 한국어 교육론도 향후에 일본어만 다루는 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를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번역으로 묶어서 확장시켜서 다룰 수 있게끔 확장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요 옆에 보면 여기 파란색으로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과정이라고 이렇게 조금 붙어 있죠. 원래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과정이 우리 학부에 있었는데 이게 사회계열로 이제 법무부에서 독립시키라고 하는 지침이 내려와서 이게 다문화 상담심리학과에서 맞는 걸로 갔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학부와 연계가 굉장히 강력하게 있는 과정, 전문 과정이라서 여기 우리 학부에도 다문화사회 교수방법론과 다문화사회 교육론이라고 하는 두 과목을 공동 과정으로 개설을 해서 한국어 교육 전공 과목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다만 이 두 과목은 한국어 교육 2급 자격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과정이라고 하는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수료증 과정과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과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을 다시 한번 이렇게 펼쳐놨습니다. 1학기, 2학기, 2학기별로 영역별로 몇 개 과목이 개설되는지 보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1영역부터 5영역까지 있다고 했고요. 학기별로 균형 있게 과목들을 배치해 놨습니다. 자, 1영역 1학기에 4개, 2학기에 5개입니다. 기초문법이 중복 개설되기 때문에 5개입니다. 원래 4개, 4개씩 개설이 되는 건데요. 2영역은 1학기에 2과목, 2학기에 2과목. 응용언어학은 이제 개설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내년에 수강 신청이 가능할 겁니다. 자, 3영역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각각 많이 있습니다. 1학기, 2학기에 많이 배정을 해놨고 4영역도 1학기, 2학기 각각 2과목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습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졸업을 위해서 그래서 양쪽에 1학기, 2학기 모두 실습이 가능하도록 배정해놨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앞에서 들어야 될 과목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영역 몇 과목 들어야 된다고요? 네, 1영역에 있는 거 2과목만 들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6학점이 필수니까요. 그렇죠? 국립국어원에서 정한 과정의 필수 과목은 2과목인데 아니 선생님 국립국어원에서는 2과목밖에 안 정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나요?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나요? 국립국어원에서 정해놓은 건 그거는 자격증을 위한 필수 아주 최소한을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 학과에서는 한국어 교원으로서
자격을 갖추려면, 그래도 능력과 역량을 갖추려면 언어에 대한 이해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집어넣은 겁니다. 언어학 영역, 한국어 언어학 영역, 한국어학 영역이죠. 한국어학 영역을 많이 배치를 해놨어요. 충분히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언어에 대한 이해,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만 그것을 이용한 교육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교육만 안다고 해서, 내가 교육하는 방법만 안다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두 과목만 들으면 되지만 그 이외에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을 풍부하게 넣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영역 두 과목만 들으면 되죠? 그렇죠. 두 과목만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과목, 네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가능하면 1영역, 2영역 과목은 전체를 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언어에 대한 그 한국어와 언어의 기본적인 이해를 충분히 갖추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이제 자유선택으로 들어야 할 과목들을 전부 다 전공으로 집어넣어서 충분히 전공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갖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영역은 8과목을 들으면 된다고 했죠? 그렇죠. 매 학기마다 8과목 이제 배정이 되어 있어요. 매 학기마다 그 정도는 배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세부적인 교육론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펼쳐져 있으니까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4영역도 두 과목만 들으면 되죠. 그렇죠? 네 과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영역은 모두가 선택, 여지없이 들으셔야만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이게 내가 자격증 안 받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자격증,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안 받고 그냥 교육 전공 졸업만 할래요 라고 하면 교육 실습 굳이 안 들으셔도 됩니다. 네, 그것도 졸업에는 필수가 아니다. 졸업엔 필수가 아니라 자격증에만 필수. 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거 항상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영역별로 국립국어원 자격에 필요한 영역을 안 들으셔도 학교에서는 어때요? 학점만 채우면, 전공 학점만 채우면 졸업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수강 계획을 세우셔서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여기 계속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고 여기에 맞춰서 수강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넣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건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데요. 자, 이건 뭐냐면요. 1영역과 3영역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한국의 말소리의 이해가 1영역에 있는 기본적인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걸 듣고 나서 어디로 가겠어요? 발음 교육과 연결이 됩니다. 내가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이용해서 실천할 수 있는 과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지식이 없이 이것만 알면 뭘 가르쳐야 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건 알지만 뭘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단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어휘를 가르칠 수 있는 걸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렇죠? 문법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잘해야 문법을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3영역 과목은 3영역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교육은 교육만 존재할 수가 없죠. 그 교육의 대상이 되는 내용들이 충분히 풍부하게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문법론만 문법교육론에 연결시켰지만 기초문법, 어문규정, 화법, 한국어학, 의미화용론 모두가 문법교육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3영역에 있는 어떠한 과목도 1영역에 있는 과목 없이 진행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여기 있는 과목이 기본이 되어야만 3영역에 있는 과목들에서 충분히 내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고 거기에 중점을 둬서 내가 능력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칠 겁니다. 1영역은 내가 무엇을 가르칠 거야. 3영역은 어떻게 가르칠 거야. 이게 되는 것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영역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고요. 1영역 없이 3영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1영역 없이 3영역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영역에 있는 과목들이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강 신청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수강 신청 시 유의사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이거 저기서 들으셨잖아요. 그 안내를 다 받으셨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소 9학점부터 수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학점이 안 되면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에 학생으로 등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과목, 최소한 세 과목은 들으셔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 이제 만약 정말 내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9학점을 듣지 못해. 그런데 학교에 등록은 유지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6학점까지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건 신청서를 나중에 따로 신청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18학점까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초 학기는 18학점. 근데 그 다음 학기부터는 3.5학점 평점이죠. 3.5 이상 되면 21학점까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24학점까지 한 학기에 24학점까지 계절학기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계절학기라고 이야기하는 방학 때 진행되는 과정까지 24학점까지 한 학기에 최대 이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장학금은 15학점 이상 받아야만 대상이 되는 거고요. 대상이 되고 그리고 내가 수업을 막 열심히 듣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학점이 129학점, 이거 70학점 플러스예요. 70학점을 포함해서 129학점까지 이렇게 막 엄청나게 졸업학점에 거의 가까워졌어. 라고 하면 이제 1학점 이상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제 4학년 이후부터는 내가 등록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한 과목만 들어도 이제 신청이 가능해지는 거니까요. 이건 나중에 지금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일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교과목은 학년 구분 없이 수강이 가능합니다. 학년, 전공 상관없이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수강 신청할 때 계획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학년 구분 없이 수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온라인 대학의 특성상 수강생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인원이 많이 되면. 하지만 이제 관리의 문제 때문에 300명으로 수강 신청은 제한해 놨어요. 그래서 300명이 넘어가면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00명이 항상 넘어가는 과목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분반이 되어 있어서 두 개의 반으로 나누어져서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300명이 넘어가면 수강 신청 제한이 걸린다. 그리고 분반 교과목은 둘 중에 하나만 수강이 되는 거죠. 300이 넘어가는 경우에 이제 분반된 과목은 그렇고요. 한국어 교육 실습을 들으려면 그냥 내가 한국어 교육 실습을 들어야지라고 해서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전 이수 과목이 있고요. 그 과목을 이수한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수했는지 확인하고 심사를 거쳐서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을 따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실습 과목은 이제 따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이건 따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국어 교육 실습 사전 이수 교과목이에요. 이걸 반드시 들어야만 이 과목 안 들으면 교육 실습 과목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과목이 뭐냐? 어문 규정. 그리고 한국어 교육학개론,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개론, 한국어 교육과 언어 교수 이론, 이 세 개는 필수죠. 반드시 들어야 되는 이 세 개가 기본적으로 다 들어야만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을 들을 수 있어요. 그 외에 기초문법이나 문법론, 문법 과목이죠. 문법, 1영역의 문법 과목 둘 중에 하나를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3영역에 있는 문법 교육론이죠. 문법 교육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교육론과 한국어 교육문법의 지도법이라고 하는 두 과목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법과 관련된 1영역 수업 하나, 문법 교육과 관련된 3영역 수업 하나가 반드시 들어야만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과목을 선이수 먼저 들으셔야 한국어 교육 실습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세요. 수강 신청할 때. 그래서 내가 어떤 과목을 들어 나가는지 체크를 하고 여기 영역별로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 교육 실습을 위한 과목들 이거 1학기, 2학기가 이제 다르게 개설이 되니까 학기 계산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어 교육 수강 신청은 이제 앞에서 따로 독립적으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별도의 수강 자격 확인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고가 나와요. 12월, 6월 이렇게 두 번 교육 실습 수강할 사람은 신청을 해라 라고 하는 공고가 나오면 이제 신청서를 작성하면 확인 심사에서 앞에 있는 5과목 다 들었는지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심사를 해서 5과목을 다 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그러면 이제 수강 신청을 이건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대리로 신청을 일괄 신청을 해줍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한 신청서 확인 결과를 토대로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이 되면 이제 신청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등록금을 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수강 교육 실습이 따로 진행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앞에서 한국어 교육 전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한국어 전공입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가 되겠죠. 그래서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어 전공 교육 과정이 따로 펼쳐져 있습니다. 보시면 자, 한국어 교육 전공보다는 이제 과목은 조금 적습니다. 다만 배열이 조금 다르죠. 한국어 교육 전공에서는 영역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여기는 단계별로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최고급 단계 이렇게 4개의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토픽으로 따지면 토픽 1, 2, 3, 4, 5, 6, 6급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선생님 초급은 2과목밖에 없네요? 이거죠. 초급이 왜 이렇게 적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학부에 들어오려면 기본적으로 초급 수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 학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수강 그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학부에 들어오시는 외국인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초급 수준은 다 갖추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초급은 일단 복습의 의미로 다 갖추고 계시지만 복습의 의미로서 이제 2개의 과목을 열어놓고요. 중급부터 이제 본격적인 과목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면 한국어 고급 과정, 통번역 입문 과정,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이라고 해서 수료증 과정에 따라서 과목들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어 교원 과정 인정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건 내가 한국어 교육 2급 한국어 교육 자격증도 따고 싶다라고 하면 한국어 교육 전공을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해야 돼요. 그런데 그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복수 전공 부전공 할 때 거기에 있는 과목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한국어 전공에 있는 이 과목들도 전부 다 국립국어원의 인증을 받은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의 인증을 받아서 한국어 교육 2급, 교원 2급 자격 과목으로서 인증받아 놓은 과목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확장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2과목 있죠? 한국어 이거 잠깐만요. 이 두 과목은 한국어 교육 전공과 똑같네요. 맞습니다. 한국어 교육 전공에 있는 과목을 공동 개설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과목이 여기서도 전공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어 전공은 그럼 선생님 어떻게 수강 신청을 하면 좋을까요? 이 한국어 전공은 일단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학년 과목부터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1학년 과목이 아까 초급 과목입니다. 근데 2과목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초급 과목이 2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2학년 과목도 같이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1학년과 2학년에 개설된 과목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고 그 다음 2학년부터는 이제 자유롭게 선택해서 수준에 맞춰서 내 수준에 맞춰서 들으시면 되고요. 그 외에 교양이나 자유선택 같은 것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유선택 과목은 저희는 이제 추천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국어 전공이 있어요.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그리고 영어, 그리고 일본어, 중국어 이런 외국어들이 있잖아요. 그 학부에 개설된 과목을 들으시면 자유선택으로 인정이 될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제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국어 교육 전공을 복수 전공으로 해야지라는 생각이 없으시다면 그쪽 수업을 들으시면 되고요. 그쪽 수업을 들으시면 거기에 이제 통번역 입문과정 수료증 과목이 각 언어권별로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어 전공으로서 한국어 통번역 입문 수료증을 받고자 한다면 본인의 모국어인 외국어 학부에 개설된 정해진 과목을 2과목 이상 반드시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을 듣는 것으로 수강 신청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어 전공 외국인이죠? 한국 국적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모국어가 한국어가 아니신 분들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고 싶다라고 한다면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으로 한국어 교육 전공을 반드시 이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국어 능력 시험, 토픽이죠? 토픽 시험 6급을 반드시 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급이 불가능하다.
그럼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이제 학부에 있는 자격증 그리고 수료증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앞에서 이미 교육과정 설명을 해드리면서 자격증과 수료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2급 자격증,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영역별로 과목을 들어서 졸업한 이후에 국립국어원에 신청해서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학점이나 이수 영역에 대한 것은 스스로 본인이 스스로 그걸 관리를 하셔야 돼요. 학교에서는 학점만 졸업학점만 전공학점만 되면 그냥 졸업이 되기 때문에 졸업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학교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수료증, 특별한 수료증이고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모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한국어 교육의 허브라고 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나가서 한국어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외국어 능력도 같이 갖추고 있어야. 그리고 외대는 외국어 특성화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외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어 교육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겸비했을 때 드리기 위한 자격증으로서 수료증으로서 드립니다. 이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과정을 이수하면서 외국어 계열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중, 일스, 대인이라고 하는 외국어 계열의 학부를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하고 졸업평점은 3.0 이상 되면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이 발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었죠.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한국 사회 이해 과목을 가르치는 교원 양성 과정이고요. 이건 법무부에서 법무부 장관 명의로 수료증이 나가게 되는데요. 법무부 장관 명의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대학 총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법무부에서 실행하는 것, 그래서 법무부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증은 법무부의 수료증을 받게 되면 법무부에 등록이 되고요. 법무부에 등록이 되면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5단계 교원으로서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한국어 학부에 있었다가 다문화 심리상담학과로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다문화 심리상담학과의 그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요. 10과목을 들으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6학점 4과목 해서 일반 선택 4과목 해서 30학점을 이수하게 되는데요. 10과목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과목을 듣게 되는 거고 그 10과목이 이제 개설되어 있으니까 그것만 들으면 됩니다. 이거는 전공과 상관없습니다. 전공과 상관없이 그 과목을 10개 과목만 이수하면 그리고 전공과 상관없이 졸업하고 나면 졸업한 후에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받을 자격이 주어져요. 그럼 이제 그 교육을 받으면 이제 2급 수료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도 또 이제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졸업까지는 학교에서 이걸 이수할 수 있도록 이게 과정을 다 만들어 놓고 과목을 만들어 놨지만 이 법무부 장관이 하는 이 교육은 법무부에서 지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와 상관없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 공지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공고가 언제 이 교육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신청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야만 됩니다. 개인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래야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이것도 다문화 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도 그렇고 한국어 교원 자격증도 그렇고 전부 다 여러분들이 졸업 이후에 스스로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걸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게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수료증 과목 개설되어 있는 거고요. 다문화사회 교수 방법론과 다문화사회 교육론 앞에 이제 한국어학부에서 공동 과목으로 공동 전공으로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학부에서도 이 두 과목은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어 전공에서는 그러면 어떤 수료증과 자격증이 있느냐? 한국어 전공은 수료증이 4종류의 수료증을 우리 학교에서 만들었습니다. 4종류의 수료증이 있고요. 이건 학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과목만 듣고 수료증 신청을 학교에다가 하면 학교에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소개했던 수료증과는 좀 성격이 다르죠. 앞에 있는 수료증은 이제 외부에서 나오는 수료증인데 한국어 전공 수료증은 학교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한 과목을 듣고 졸업할 때 수강 수료증을 신청을 하면 수료증이 졸업장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근데 공통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수료증을 받으려면 한국어 실력이 좋아야겠죠? 그렇죠? 한국어 레벨 테스트 고급이 되어야 된다는 점. 이건 토픽 5급 이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졸업은 3.0 이상 평점, 학점이 3.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전공학점은 30학점 이상을 들었어야만 가능합니다. 30학점 이상 들어야만 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자격이 되는 거고요. 각각 수료증별로 자격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고급, 비즈니스, 한국어 통번역, 여기서 이제 C학점 이상, 4과목 이상 C학점 이상, 4과목 이상 C학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번역 입문 과정은 B학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더 조건이 더 높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한국어 전공 과목 4과목과 언어권별, 그러니까 내가 통번역을 하고자 하는 그 대상 언어가 되겠죠. 그 언어권에 지정된 과목 2과목 이상 B학점으로 이제 이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가셔서 복수 전공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고급 과정,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 통번역 입문 과정이 다 과목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강 신청을 하시고 과목 이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정별 이수학점 앞에서 이제 이 말씀드렸던 걸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3, 4학년 고급 과목 요겁니다. 자, 이제 고급 과정을 내가 수료증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한국어 전공을 졸업하면 기본적으로 고급 과정 수료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고급 과정, 고급 수업을 들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급 과정 수료증은 여러분들이 다 받고 나가실 테니까 수업 다 들으셨으면 고급 과정 수료증 신청하고 졸업하시면 되고요. 비즈니스 한국어 수료증은 따로 비즈니스 과목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앞에 비즈니스 붙어 있는 과목이 비즈니스 한국어 수료증 위한 4가지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4과목을 들으면 비즈니스 한국어 수료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 과목을 들으면 졸업할 때 신청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좀 복잡하죠. 통번역 입문과정 수료증 같은 경우는 앞에서 이제 다른 건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고급 과정 수료증을 받게 되면 통번역 입문 수료증에 정한 고급 수준의 한국어 과목을 다 들은 게 되기 때문에 그건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런데 타 학부에서 각각 영중, 일스, 배인에서 정해진 과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과목을 선택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해진 과목 중에서 2과목. 내가 영어 통번역 영어, 한국어 통번역 입문과정 중에서 영어권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면 초급 영한 번역, 초급 한영 번역 이렇게 2과목을 들어야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어 고급 과정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고 이렇게 되면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타학부 과목들을 들어야 된다는 걸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졸업제도입니다. 벌써 이제 수업 다 듣고 벌써 졸업할 때가 됐네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여러분 편입하신 분들은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장 내년이면 졸업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편입이 생각보다 졸업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냥 대학교 1학년부터 다니는 것과는 느낌이 아주 다르실 겁니다. 근데 1학년부터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여유 있게 수업을 들으시면 될 테지만 3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바쁘게 계획 세우고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당장 내년에 졸업 어떻게 할지 요거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시면 졸업은 매월 졸업을 하려고 하는 그 학기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4월과 10월에 졸업 신청 공고가 떠요. 이 공고에서 졸업 신청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잖아요. 자동으로 졸업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학교 자동 졸업 없어요. 여러분들이 졸업 신청 안 하면 졸업을 안 하려고 수업을 더 듣고 싶은가 보구나라고 학교는 생각해요. 그래서 졸업 신청을 하지 않으면 졸업을 못 합니다.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래서 내가 졸업할 때가 되면 이번 학기 내가 졸업 마지막 학기야. 그러면 4월, 10월에 졸업 신청 공고 보고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졸업 요건에 대한 이제 심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졸업 조건을 충족했는가, 그리고 이제 졸업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졸업 평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걸 다 마치게 되면 졸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졸업할 때 졸업 신청 안 해야 된다. 졸업 신청 안 하면 졸업 못 한다.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럼 내가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당연히 자동으로 졸업할 줄 알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다음 학기에 등록을 안 하셔서 재적 처리되신 분들도 있어요. 재적 처리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이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챙겨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 대학, 뭐 일반 대학과 다르게 사이버 대학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성인들이시고 본인의 스스로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행위들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본인이 할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확인하고 체크해 나가면서 결정하시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지 않으시면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 무언가를 해주지 못합니다. 그건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만약 궁금하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학부나 학교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돼요. 문의하시고. 하지만 모든 것은 다 본인이 스스로가 챙기고 해나가야 된다는 건 충분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업 신청을 하시고 7개 학기 이상 이수해야 되고, 이게 조건입니다. 신청 자격은 8번째 학기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8번째 학기에 최소 8번째 학기. 그리고 2학년 편입생은 5학기, 3학년 편입생은 3학기가 되는 거죠. 3학기면 4학기째에 이제 졸업 신청을 하게 된다. 그리고 116학점 이상 취득해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편입생들은 좀 이제 70학점이 포함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졸업 요건 앞에서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전공, 교양, 요학점은 학교의 졸업 학점 요건이고요.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은 어떻게 된다? 이거랑 다르다. 2급 자격증 따려면 다르기 때문에 45학점을 들어야 되고 영역별로 정해진 과목 들어야 된다. 이거는 따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은 1.5 이상 되어야 되고요. 졸업평가 받으셔야 됩니다. 졸업평가는 그럼 어떻게 진행됩니까? 졸업평가를 떨어져서 졸업을 못하신 분은 안 계십니다. 졸업평가를 포기해서 졸업을 못하신 분들은 계시지만 졸업평가에 응해서 떨어지신 분들은 안 계시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일단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졸업시험. 졸업시험이 하나, 둘, 셋, 넷, 5개 과목이 기본적인 과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5개 과정에서 시험이 나오게 되고요. 요것을 통과하시면 졸업 자격이 되고, 떨어지면 2차 졸업시험 이렇게 진행이 돼요. 떨어지면 2차 졸업시험에 이제 다시 신청해서 2차 졸업시험 다시 신청해서 2차 시험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졸업시험을 난 도저히 시험 안 보겠어 라고 하면 졸업 논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논문 쓰는 거 시험 보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졸업 논문은 대학원 가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나머지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졸업 시험을 보시고 가시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졸업 논문을 쓰려면 이거는 이제 지도 교수님께 졸업 논문 계획서를 통과가 돼야만 진행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 교수가 선정되고 지도 교수가 계획서를 보고 졸업 논문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졸업 논문은 진행되지만 안 되겠다라고 하면 졸업 시험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어 전공은 시험을 따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학자격 시험을 대체해서 봅니다. 어학자격 시험은 한국어 능력 시험이겠죠? 그래서 토픽 시험 자격증을 제출을 하면 돼요. 기본적으로 4급 이상이 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토픽 시험 4급 이상이 되면 졸업 평가로 인정이 되고요. 토픽 시험은 2년이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2년 이내에 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돼요. 근데 내가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레벨 테스트가 있습니다. 언어권별 레벨 테스트가 다 있어요. 그중에 한국어 레벨 테스트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어 레벨 테스트에 중급 이상, 중고급 시험을 보셔서 중급 이상 합격 판정을 받으시면 그럼 이제 이게 졸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학 자격 시험 이외에 따로 이제 또 에세이 쓰기라고 하는 과제가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우리 학교에는 다양한 행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대부분 진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대학이다 보니까 오프라인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들이 다양하게 진행됐었는데 뭐 그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행사를 거의 진행을 못했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행사들을 진행을 했고요.
대표적인 행사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놨어요. 이제 개강잔치 오늘 조금 있다가 하죠. 조금 있다가 4시부터 개강잔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개강잔치 그리고 종강잔치도 있습니다. 끝날 때. 이번 학기, 지난 학기에는 종강잔치를 오프라인, 온라인을 동일하게 같이 해주셨어요. 이게 학생회장님께서 고생을 해주셔서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진행해서 종강잔치를 진행을 했고, 그럼 이제 학교에 와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문화체험 행사라든지 뭐 소풍, MT 이런 것도 일반 여러분 옛날에 다니셨던 대학 때 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런 것들을 동일하게 진행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번 학기도 오프라인 행사를 자유롭게 그렇게 진행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부터 조금 풀리게 되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다양한 행사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특별한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이제 학부에서 만들어서 진행을 해요.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할 때가 되면 내가 배운 거를 어떻게 써먹나 진로가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은 뭐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자격증 받아서 써먹을 수는 있나 그런 고민들에 대한 이제 해답을 주기 위해서 프로그램 같은 걸 진행을 해요. 그럼 이제 신청자에 한해서 진행을 해서 작년에는 굉장히 호응이 좋았었고요. 졸업생분들이 이렇게 특강,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희 전 세계에 300명이 넘는 분들이 현직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모셔서 어떻게 그렇게 진로를 정하셨는지 그리고 해외에서 혹은 국내에서 한국어교육기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길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콘텐츠 공모전이라고 해서 또 그 21세기 사회는 또 기술 도구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온라인 이 교육이 광범위해지면서 교사에게 요구되는 온라인 지식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공모전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진행이 될 거예요. 보통 이제 봄에 진행을 하게 되니까 관심을 갖고 이게 뭐 기술을 이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주 단순한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한 뭐 콘텐츠를 간단하게 만드는 거고 뭐 요즘에는 워낙에 스마트폰 같은 걸 이용해서 촬영 같은 건 굉장히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한번 기회를 만들어보는 기회를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이것도 이제 세계 한국어 교육의 허브라고 하는 우리 학부의 모토와 직결되는 우리 학부만의 특성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사이버 외대가 유일한 프로그램인데요. 현재 코로나 때문에 2년간 못했습니다. 정말 2년간 못해서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데 온라인으로 그냥 해외에 계신 분들과 교류하는 프로그램 정도로 지금 일단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가 풀리고 해외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바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현재 이제 2011년부터 코로나 터지기 직전인 2019년까지 2020년도 봄에 가려고 준비하다가 이제 셧다운 되면서 이제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19년까지 다양한 국가에 나가고 있고 저희 해외에 굉장히 많은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현장으로 직접 가서 직접 그 현장에 있는 기관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을 가르치는 거고 굉장히 큰 이제 여러분들에게 성장할 수 있고 굉장히 좋은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최대한 가능하게 되면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엔 케이스 스터디 센터라고 하는 게 우리 학교에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어 교육센터가 사이버 외대에도 있는 겁니다. 대학들마다 부설 어학당이 있잖아요. 어학교육기관이 있는 것처럼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에도 부설 기관으로서 언어교육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제 본격적인 진행은 되지 못하고 있고 만들자마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대로 이제 운영이 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케이스터디 센터에서도 다양한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어 수업 같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학부와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여러분들이 재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관심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한국어 전공에서는 도우미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은 공지사항에 도우미 모집합니다.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건 두 갈래예요. 외국인 학생들이 도우미가 필요해요.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거나 한국 학생들이 외국인을 도와주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제 그 둘을 매칭시켜줘서 활동을 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본격적으로 도우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만나서 함께 외국인들을 학교 생활을 도와주고 이제 언어, 한국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서로 대화를 해주는 대화 친구 같은 역할이 되겠죠. 온라인 대학의 특성상 온라인으로 활동을 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어요. 서로 부담 없이 온라인에서 만나서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학교에 대한 학부에 대한 소개는 어느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대학 생활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내용들,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 몇 가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또 우리 또 행사가 남아 있으니까요. 자, 대학 생활을 온라인 대학이라고 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 것 같아요. 일반 오프라인 대학은 다 경험이 많으실 테고 오프라인 학교는 많이 다녀서 보셨을 텐데 온라인 대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입니다. 대학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학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일반 학원이나 무크 같은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듣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규 대학입니다. 정규 대학.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이버 대학이라고 하니까 이게 대학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교육부에서 법령으로 동일하게 일반 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제공하고 있는 학사학위를 제공하고 있는 대학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은 대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고 적고 학력이 높고 낮고 지위가 높고 낮고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이고 신입생인 거죠. 신편입생인 겁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대학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 이걸 잊지 마세요. 다만 우리 대학은 온라인 대학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수업을 듣고 활동하는 게 기본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대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래지향적인 대학.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맨날 학교 갔잖아요. 그렇죠? 학교로 버스 타고 가고 지하철 타고 가고 걸어가고 했는데 온라인 대학은 맨날 학교 와야겠죠. 온라인 대학도 등교하셔야죠. 온라인 대학의 등교는 뭡니까? 홈페이지에 오는 게 홈페이지 접속이 등교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세요. 매일매일 학교 오는 거 잊지 마세요. 매일 잊어버려요. 학교 오는 거 잊어버리고 수업 듣는 것만 생각하고 학교 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제 등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보면서 공지사항 보고 수업 듣고 하는 게 진행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학교에 와야 학교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학교 홈페이지에 그게 공지가 되니까. 학교 홈페이지에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소식을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온라인이라서 친구도 많지도 않잖아요. 또 같이 학교 다니는 우리 과 친구들 친하게 지내는 친구한테 물어보기도 어렵고 그쵸? 직접 와서 확인하시는 게 기본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스스로 오셔서 눈으로 보시고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공지사항 반드시 보세요. 그런데 이 공지사항이 학부 공지사항이 있고 학교 공지사항이 있어요. 그게 달라요. 학교 공지사항과 학부 공지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마 이제 로그인하면 로그인 페이지가 보일 거예요. 조금 이따가 한번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근데 학교에 나오는 공지가 뜨는 것과 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따로 또 학부 공지를 보는 게 조금 다르기 때문에 둘을 같이 봐야 돼요. 학교를 보는 것과 우리 학부에 와서 학부 사무실을 들러주셔야죠. 학부 사무실 앞에 게시판 보면서 무슨 일 있나 확인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전체 학교 공지와 우리 한국어 학부만의 공지가 다르기 때문에 양쪽을 다 확인하셔야 된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친구를 만드셔야죠. 학교에 왔는데 학교 친구가 또 제일 소중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 같이 공부하면 공부에도 도움받고 정보도 도움받을 수 있죠. 친구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만날 기회가 없는데 수업 시간에도 볼 수가 없는데 각자 들어서
그래서 동아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학부는 동아리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아주 다양한 동아리가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이 동아리 모두 다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시면 동아리가 지금 뭐 온라인으로 대부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게 다 오프라인 기반 동아리였어요. 보면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동아리, 강남 중심으로 진행하는 동아리, 홍대 쪽에서 진행하는 동아리, 서울에는 이 세 가지가 있어. 그리고 종로에서 진행하는 이제 모임, 그리고 부산, 대구, 그리고 대전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모임들이 있었는데 오프라인 때문에 이제 지역별 모임들이 좀 굉장히 힘들어져서 온라인으로 대부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분 모두 참여해서 볼 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고 한번 보시고 그 동아리마다 특색들이 다 달라요. 아마 이제 조금 있다가 개강잔치 때 동아리 특색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그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내가 여기 동아리 들어가 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듣고 보시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온라인으로 공지사항 확인하고 하는 것들 이거 다 일일이 혼자서 다 체크해야 되는데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동아리 친구들이 무슨 공지 떴어 라고 그래 이거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나한테 이제 알려주면 내가 잊고 있었던 거 확인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수업을 듣는 데서도 뭐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면서 확인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아리에 반드시 드시라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숙지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오늘 얘기해드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까지 무사히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우리 학부의 내용은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엑기스인데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많죠. 많고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은 클 때 배울 학 아주 큰 걸 배우는 거죠. 전문가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것을 거치지 못하면 전문가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쳤으니까 내가 전문가로서의 자부심도 있고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학부에 있는 교수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 우리 학부 나왔으니까 한국어 교육 전문가로서 어디서든 활동할 수 있어. 그 이유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잘 거쳐서 졸업했기 때문이야 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라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특히 여기 1번 여기 온라인상에서 비속어를 사용하지 맙시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예비교원으로서 바르고 고운 우리말로 소통합시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아시잖아요. 우리가 얼굴을 보지 않고 문자로만 의사소통을 해요. 온라인 대학이 다 그렇서 대부분 이제 핵심적인 게 메시지 소통이잖아요. 메시지가 너무 보통 메시지의 특성은 짧은 게 특성이죠. 그렇죠? 짧고 간결하고 단순하게 보내는 게 특성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서는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서 간단하게 간단한 표현 가지고 뭐야 왜 이렇게 짧아 좀 기분 나쁘네 일반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해서 서로 의사소통하는 데는 길면 길수록 예의가 바르죠. 그렇죠? 길게 이야기할수록 예의 바르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다가 인사말 넣고 그리고 말 길게 존칭 길게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게 대화를 할 때 일반적으로 대면에서 대화할 때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선 메시지로 전달되는 의사소통이 굉장히 짧고 단순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하십시오. 이런 내용으로 오고 가는 것들을 보면 아마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메시지는 짧고 간결한 정보를 중심으로 전달되는 게 특성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이 붙으면 오히려 번잡해지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보기에 불쾌하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단순한 그런 부분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버럭 화를 내시면 안 돼요. 거기다가 아니 이렇게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막 불만 막 거기다 감정 실어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답답해 죽겠네. 뭐 이렇게 보냈어. 더 자세하게 설명해 달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되실 분들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면 선생님이 될까를 고민하는 분들이에요.
학생에게 그렇게 대할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학생이 화를 내도 선생님으로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될 그런 심성과 대응 방법을 연습해야 될 분들이시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감정을 지우세요. 감정을 읽지 마세요. 대화 속의 감정을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감정을 집어넣지도 마세요. 그게 온라인상에서 서로 배려하는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가능하면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최대한의 기본적인 예의. 그래서 서로 불필요한 소모, 감정 소모라든지 그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서로가 힘들어지지 않게끔 정말 무의미하고 오히려 깎아먹는 시간을 뺏어버리는 일들이 되는 거거든요. 감정 소모라고 하는 게.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으로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을 응대하는 조교 선생님들이나 튜터 선생님들 전부 다 선생님들이십니다. 진짜 선생님들이세요. 대부분 다. 튜터 선생님들은 대부분 현장에서 교육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이제 대학원 이상의 학력을 갖추시고 계신 분들이 조교와 튜터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의 그분들도 존중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해주셔야 될 부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내용들 확인하는 거 뭐 다 말씀드렸고 아마 이제 신입생 안내문으로 OT 내용들이 갔을 거예요. 동영상, 길라잡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컴퓨터, PC 그리고 온라인상에서의 그 기술들을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 못해요라고 하면 우리 학교에 다닐 수가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클릭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이야기하죠. 디지털 문식성, 문해력.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기본 능력입니다. 그게 없으시면 우리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 나가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21세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된다는 거. 힘드시더라도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힘들어. 이 과정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연습하면 못할 게 없다는 거 여러분 다 경험해서 아실 거예요. 다만 귀찮아서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줄 알아야지. 남에게 해달라고 하는 거 아무 소용없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교과목 관련 질문은 각 교과목에 문의 게시판이 있으니까요.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답변이 즉각적으로 달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일과가 끝난 뒤에 응답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녁 때 이때 응답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게 온라인상에서의 의사소통이 시간차가 발생해서 이 시간차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답답함, 이 인내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학생과 선생님과의 의사소통도 즉각적으로 학교에서는 이제 불러서 만나서 이야기하면 바로 되는데 여기는 그게 안 되잖아요. 뭐 메시지 보내면 언제 볼지 모르지. 근데 보고 나서 또 답변 오기까지 또 보고 나서 바로 답변 보내면 좋지만 또 생각해보고 뭐 고민해보고 그러다가 또 깜빡 잠들고 뭐 다른 일 하다 보면 또 놓치고 이러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시고 24시간 이내 답변이 원칙이기는 해요. 근데 24시간이 지났는데 답변이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한 번 더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지난번에 질문했는데 답변이 안 와서 그런데 한 번 더 빨리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24시간 이내에 답변이 오게 되니까요. 그거는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이내에서는 기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학점, 이게 학점이 아닌 영역별 학점이죠. 영역별로 6학점, 6학점, 24학점, 6학점, 3학점 이게 있잖아요. 이거 외우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1, 2, 3, 4, 5를 66, 24, 63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각각 내가 그 과목을 들었는지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 불안하셔서 계속 학부에다가 전화해서 제가 이게 맞는지 어땠는지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거 학부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학부에서는 그거를 확인해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들인 건데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다 들었으면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일일이 하나씩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영역별로 1영역 2개 들었네.
이 영역 2개 들었네. 3유형 8개 들었네. 개수만 딱 맞춰가지고 들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이제 불안하다라고 하면 더 들으시면 되고요. 딱 거기 맞춰서 듣는 게 아니라 한 과목씩 더 들어놓으면 더 걱정할 게 없으시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만약 정말 불안하다라고 하면 스스로가 그걸 책임질 수 있게끔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니까 그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학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불안한 마음을 좀 덜어드리고자 이제 자가 체크 엑셀 파일을 뭐 이제 드리는데요. 이것도 이제 엑셀을 못 하셔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라고 해서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데 이건 이런 거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학부에서도. 그렇죠. 엑셀 사용은 그냥 간단하니까 체크만 하면 확인이 되는 거라서 피벗 테이블로 만든 거라서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잘 모를 때 필요한 게 이제 동아리 친구 이런 것들이잖아요. 친구한테 같이 여럿이서 같이 서로 확인해주면 그 크로스 체크가 서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역별 이수는 저희가 학교에다가 그 제안은 했어요. 이게 학생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학교 왜 우리 학교 그 자기 페이지에 들어가면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몇 학점 들었는지 체크하는데 거기에 영역별 과목 수강한 거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학부장으로서 학교에 제안을 했는데 그게 만들어지게 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안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학교에 제안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이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 학사 일정 확인하는 거 앞에 말했던 거 동일합니다. 이번 학기 학사 일정 이렇게 진행이 되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강이 29일 월요일 0시가 되면 월요일은 이제 9시 아침에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수업 신청을 하면 매주 월요일 0시가 딱 되는 순간 그 다음 그 주차 이제 콘텐츠가 열려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업을 쫙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결석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온라인 수업에서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프라인 수업은 그날 못 들으면 그날 결석인데 온라인은 그냥 들으면 출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놓쳤어, 결석 아쉬워 라고 하고 놓치는 게 아니라 언제든 들으면 수강한 걸로 인정이 됩니다. 다만 지각이 되는 것뿐이죠. 지각이 되는 건데 지각이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내가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수업 못 들었어 포기하지 말고 그냥 일단 다 들으세요. 다 들어서. 놓쳤다고 해도 다음에라도 다 들으시면 지각으로 다 출석 체크가 인정돼서 출석 미달로 학점 못 받는 일은 없게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출석 미달로 학점 못 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게끔. 그거는 정말 콘텐츠를 돌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콘텐츠만 이렇게 열어서 돌리면 출석 체크가 되는 거니까요. 언제든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시고 수업 계획을 이렇게 언제 내가 무슨 수업 들어야지라고 하는 거 수업 계획을 짜서 이렇게 수업을 들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생각보다 수업 부담이 세요. 강력합니다. 이게 매일 콘텐츠를 매일 3시간, 뭐 2시간, 3시간씩 매일 들어야 되는 5과목 이렇게 듣잖아요. 5과목, 6과목 들으면 하루에 한 과목씩이라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일 끝나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피곤한데 뭐 듣기 굉장히 힘든데 뭐 약속이라도 있으면 놓치기 쉽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라고요. 중간고사 일정은 이렇게 되는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은 반드시 정해진 날짜 시간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일정이 아마 4월 전에 4월에 나와요. 지금 시험 4월이래. 지금 중간고사가 10월 17일이면 9월 말이면은 일정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정에 맞춰서 내가 시험을 맞출 수 있게 일정을 잘 조정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시험 기간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짜에 봐야 된다는 점.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스케줄 조정을 잘 맞춰야 되고 미리 나오게 되니까. 근데 이게 전체 우리 사이버웨드 전체 시험 시간표를 만들다 보니까 빨리 만들지를 못하더라고요. 과목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리고 그게 축소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적어도 3주 전에는 공지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수강 출석 인정 기간은 2주 동안이니까 그 주에 들으면 딱 좋지만 그 다음 주까지도 수강이 된다. 인정해 주시고 출석은 70% 이상 컨텐츠를 돌려야 됩니다. 퍼센테이지가 다 나올 거예요. 70% 이상 들어야지 인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결석을 4번 하면 무조건 F입니다. 하지만 들으면 결석이 아니니까 다 들으시면 된다고 했고요. 3회 지각하면 결석 1번으로 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3회 지각하면 결석이 1번이지만 우리 콘텐츠가 이제 13개가 돌아가잖아요. 그 돌아가는 거니까 다 지각해도 어쨌든 4번 결석까지 쳐지지가 않습니다. 3번 결석 플러스 지각 몇 번 이렇게 쳐지게 되니까 다 지각해서 들어도 어쨌든 다 출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한국어 전공 수강 대상은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분들인데 자 보세요. 한국어 전공생은 외국인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 전공 수업을 들을 때는 한국어 전공생은 그대로 수강 신청이 됩니다. 근데 한국어 전공생이 아닌 한국어 교육 전공이나 또는 타 학부에 있는 외국인 한국인이 아닌 분들이 한국어 전공 수업을 듣고 싶으면 증빙해야 됩니다.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들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안 그러면 한국인이 들으면 그건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고 페널티를 받게 되는 거예요. F를 받게 되고 그리고 퇴출이 될 겁니다. 자동으로 퇴출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 교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강의 교환이 제공이 됩니다. 이 강의 교환은 교수님들이 콘텐츠를 찍을 때 사용했던 배경으로 사용하는 그 내용, PPT 내용이 그대로 PDF로 변환돼서 제공이 돼요. 이게 기본입니다. 이 외에 강의록이 제공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이건 옵션입니다. 교수님들이 노고를 더 들여서 만들어 주신 분은 제공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건 강의 교환은 여러분들이 이제 필수적으로 받아야만 되는 것이지만 이게 교재를 대신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 이외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뭐 없다라고 했을 때 왜 안 주냐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교수님들이 선택적으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일부러 따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공해 주는 거고요. 이 강의 노트는 이제 PPT 같은 걸로 보는 게 힘들다. 난 출력해서 보고 싶은데 이거 좀 책처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공해 주는 건데 이 강의 노트가 이 강의 PPT를 그냥 출력해서 제본해서 드리는 과목들도 있고 강의록을 따로 편집해서 따로 만들어주는 것들도 있어요. 이거 다 거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강의 노트는 어떤 거다. 그래서 그거 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싶으면 신청을 하고 이거는 학교에서 주는 게 아니라 외부 업체에서 돈 받고 파는 거예요. 출력 대행해주는 업체에서. 그래서 이거는 학교에서 권한을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출판사에서 책 사듯이 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사시는 거고 이것 가지고선 뭐 학교에다가 뭐 교수님에게 왜 이런 걸 강의 노트를 팔았냐 이건 우리가 판 게 아니라 그 회사의 출판 업체에서 판 거지. 저희는 강의 교환이랑 강의록 이것만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다 말씀해 주셔도 소용이 없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보세요. 필요한지 아닌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내용이 어떤지 모릅니다. 보시고 샘플들을 보시고 확인하시고 들어가 보시면 아마 수강 LMS에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그 화면으로 들어가시면 각 과목별로 이 강의 교환 PPT가 그냥 그대로 제공이 돼요. PPT 제공이 되고 PDF 제공되고 강의록이 제공되는 건 그대로 제공돼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출력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선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공동인증서가 아니라 인증서가 있어요. 다양한 인증서들을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 인증서나 그리고 뭐 지문 인증 이런 걸 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한국의 은행 보통 인증서가 지금 대부분 이제 은행 통해서 나오거나 이래서 그런 게 없어요. 나 외국에 있어서 한국에 계좌가 없고 특히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분들인 경우에는 한국의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하다 혹은 어렵다라고 하면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로그인 하는데 들어가면 여기에 인증 유예 처리라고 하는 메뉴가 떠요. 그럼 여기다 신청하면 돼요. 내가 어떤 사유로 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해서 인증서로 안 돼. 사용이 불가능해. 라고 하면 오케이 그러면 그 증빙서류 내라. 내가 외국에 있다는 증빙서류, 외국인이라는 증빙서류 내면
그냥 바로 처리됩니다. 즉각 처리가 되니까요. 괴로워하지 마시고 인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인증 유예 신청 반드시 해서 문제없이 진행되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인증서가 있는데 뭐 로그인이 안 되거나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학부에 전화하셔도 소용이 없어요. 이거 아까 말했듯이 시스템 문제, 뭐 홈페이지 문제 이건 다 학교의 헬프데스크에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헬프데스크에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업에 들어가시면 아마 이렇게 들어가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수업 계획서를 보시고 뭐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건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내용들인 거죠. 그래서 확인하고 교수님과 의사소통을 많이 하시고. 자, 요거 장학금. 국가장학금이 1순위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국가장학금 무조건 신청을 해요. 무조건 신청을 하면 일부라도 받아서 경감이 되니까. 국가장학금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교내장학금이 이제 있죠. 교내장학금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 다니는 사람 장학금, 회사 안 다니시고 이제 집안일을 하시는 주부들은 주부장학금, 뭐 동문장학금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내가 뭐가 될지 모르겠어라고 하면 내가 될 것 같은 거 체크해가지고 확인하면 됩니다. 장학부서에다가 내가 이런데 이 장학 신청해도 됩니까? 문의하시면 돼요. 그런 최대한 장학금을 많이 주려고 학교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장학금을 국가장학금 먼저 신청해서 받아두고 그 다음에 교내장학금 최대한 뭘 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서 다만 이제 교내는 중복이 안 되니까 제일 크게 받을 수 있는 거 하나 어떤 게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건지 찾아서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학금도 많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장학금 최대한 이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학부서 연락처 담당자가 잘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특강 다시 보기라고 해서 매주마다 교수님들의 특강들이 진행이 돼요. 온라인으로도 진행되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 공지가 계속 올라올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 특강, OT랑 이게 공지 보셨죠? 학교 홈페이지랑 밴드랑 공지, 특강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시고 못 봤다라고 하면 그 특강 중에서 중요한 특강 같은 경우나 혹은 교수님들이 이제 원하시면 다시 보기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프라인 화상특강이라고 하는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학부에서 21년도 올해 봄에 22년도 봄에 했던 그 신입생들을 위한 시리즈로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내용을 쪼개가지고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특강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익숙해지게끔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것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학생입니다. 그리고 성인이고 충분히 전문적이고 충분히 많은 것을 갖추신 성숙하신 분들입니다. 여기는. 그래서 성숙한 사회인 그리고 성숙한 성인으로서 그리고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냥 일반인이 아닌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길을 걷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내가 행동해야 될까를 끊임없이 되돌아보시고 그렇게 행동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학부 메일과 연락처 잘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조교 선생님들이 응대를 해주실 텐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교 선생님들도 다 이제 그 전문가들이시니까 그리고 일을 하시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이외 시간에는 이제 아마 연락이 안 될 거예요. 다만 이외 시간에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이메일로 응대해 주시거나 그리고 게시판이 있어요. 문의 게시판 같은 거에 응대해 주시면 똑같이 이제 24시간 이내 응대가 원칙이라서 그 이전에 일과 시간에 이제 응대가 될 거예요. 답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주시고 이 헬프데스크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원격 지원 서비스 헬프데스크는 컴퓨터에 문제가 있어. 동영상이 안 돌아가요. 로그인이 안 돼요. 시험 봐야 되는데 시험 접속이 안 돼요. 시험이 안 떠요. 아주 중요한 거 이제 시험 때 제일 중요하고요. 평소에 뭔가 안 된다. 온라인 접속 안 되고 뭔가 안 열리고 안 된다. 학부로 전화해봤자 해줄 수가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헬프데스크로 전화하셔야 돼요. 365일 24시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24시간 응대가 되니까요. 거기에 전화를 해주시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해외 연락처가 요게 해외 연락처입니다. 822-6907-6703. 해외에서도 응대가 되는 거니까요.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쪽에 전화해서 안 돼요, 안 열려요, 로그인이 안 돼요, 뭐가 문제가 있어요 라고 하는 학교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응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전화를 해주시고 기록을 남겨두셔야 돼요. 특히 시험을 볼 때. 시험을 정해진 시간, 1시간 동안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봐야 되는데 시험 로그인이 안 돼. 그럼 로그인 안 된다고 거기서 혼자서 끙끙 앓면서 이렇게 끝내서 시험 시간 지나버리고 이랬는데 나중에 교수님한테 교수님 시험이 접속이 안 돼서 시험을 못 봤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게 진짜 접속 안 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근거가 되는 게 헬프데스크에 연락한 기록입니다. 헬프데스크에 그 시간에 시험 접속이 안 돼요라고 연락 기록이 있으면 그 기록이 교수님한테 갑니다. 그 기록이 다 가요. 교수님들한테 헬프데스크 접속 기록, 연락 기록이 다 가요. 그럼 교수님들이 그걸 확인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시험 보는데 문제가 생겼었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문제가 있어서 뭐 이래서 잘 못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 교수님들이 이제 그걸 보고선 확인, 증빙이 다 있으니까 따로 증빙하지 않아도 접속 기록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선 그러면 대체 과제 혹은 대체 시험 어떻게 뭐 성적은 그럼 다 뭐 고려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걸 다 대응 방안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록 없이 그냥 안 돼서 못했어요 라고 하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거가 전혀 없거든요. 아무 근거 없이 성적을 마음대로 처리하는 건 불법행위잖아요. 불법행위. 감옥 가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모든 건 근거를 남겨야 돼요. 근거와 기록, 증빙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무턱대고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드릴 수가 없는 거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근거를 남기는 가장 쉬운 방법이 헬프데스크에 근거를 남기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언제든 이제 긴밀하게 교수님들에게 의사소통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증빙을 해라라고 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미리미리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막 하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으셨을 거예요. 뭔 소리냐, 왜 이렇게 많은가 하셨을 텐데 뭐 이제 시작이니까 시작할 때 다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죠. 하나씩 천천히 배워나가는 거고 공부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공부죠. 그게 학업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 많아요. 앞으로 그래요.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은 데서 또 이런 얘기하면 되겠지만 많아요. 앞으로 사실 날 많습니다. 사실 날 많아요. 뭐 100세까지 사실 텐데 끊임없이 공부해 나가는 거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답답하더라도 노력만 하시면 돼요. 내가 알아봐야지 라고 하는 시도와 노력이 있으면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귀찮아. 힘들어서 못하겠어. 라고 하면 거기서 멈추는 거고 더 이상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힘내서 어렵고 힘들 거예요. 정신없고. 하지만 이 과정은 언제나 지나가게 돼 있어요. 다.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되돌아봤을 때 내가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갖추게 되었네. 옛날에 비하면 일취월장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될 거예요.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천천히 해나가시기를. 이제 해외 출장 그래요. 이것도 이제 말씀드릴게요. 해외 출장 가서 수업에 결석을 하게 되거나 혹은 특히 이제 시험을 볼 때 일하시는 분들은 정해진 날짜, 정해진 시간에 갑작스럽게 막 야근 생기고 출장 생기고 혹은 이랬을 때 시험 못 보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유고결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유고결시, 유고결석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4개만 인정이 돼요. 이제 직계 친족의 이제 경조사, 애조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본인의 경조사, 애조사 뭐 이런 거 그리고 본인이 사고를 당해서 입원했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인정을 안 해주지만 교수님들이 자체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회사를 다니거나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접속을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마 증빙 이런 거 증빙해서 보내라라고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럼 이제 교수님이나 튜터 선생님에게 이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이걸 처리할 수 있는지, 뭘 제출하면 되는지 문의하면 안내를 다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 같은 게 이제 생기게 되면 이제 말씀하셔서 출장 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증빙, 이렇게 출장에 대한 증빙 이런 것들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 헬프데스크에서는 언제든 헬프데스크는 연락이 되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헬프데스크가 시험 기간에는 정말 초비상 상황으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출장 뭐 이런 것 때문에 시험을 못 보는 거는 헬프데스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교수님께 알려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해외에서 이제 접속이 안 된다. 이거 있죠. 해외 출장을 갔는데 이제 해외에서 시험에 접속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헬프데스크 연락해서 지금 해외에 있는데 접속이 안 돼요. 그리고 바로 교수님한테 메시지 보내고 해외에서 접속이 안 돼서 뭐 시험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뭐 어렵습니다. 헬프데스크에 기록 남기고 선생님께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메시지만 넣으면 되거든요. 메시지 넣으면 바로 응대를 할 거예요. 보통 시험 기간에는 그 시험 시간 동안 교수님들이 다 이제 교수님, 튜터님 다 대기하고 있어요. 특별한 문제가 생기는지, 시험에 문제 있는지 없는지.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밴드 아마 다 초대가 되셨을 거예요. 밴드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한국어 전공 밴드랑 한국어 학부 밴드가 있는데 한국어 학부 밴드에 모두 들어가 계시면 되고요. 한국어 전공 밴드는 외국인만을 위한 밴드를 따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외국인들은 아마 따로 이렇게 두 군데서 소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 선배들도 많고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궁금한 거 굉장히 많으실 텐데 어차피 여기서 이제 개강잔치까지 계속 계속 쭉 진행이 될 테니까요. 이제 여러분 편하게 이제 쉬시면서 질문하실 거 있으면 조금 질문해 주세요. 대략 한 10분 정도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뭐 메시지로 지금 여기에 메시지로 넣어 주셔도 되고 직접 말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저 하나 질문 드릴 거 있었는데 가끔씩 해외로 출장 갈 때가 있는데 그때 시험 기간에 만약에 해외에서도 정상적으로 시험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거든요. 그게 나라마다 달라서 인터넷 사정이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네네. 만약에 해외 인터넷 사정이 어떤지 모른다. 그리고 네. 또 이제 또 해외는 또 이제 호텔이고 이러니까 또 호텔에 네. 있거나 이러면은 또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네네. 미리 교수님에게 출장 때문에 그 시험 기간에 내가 출장을 가서 시험에 제대로 응시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라고 하는 유고결 시계를 미리 제출하세요. 그러면 교수님이 그걸 감안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미리 알려주시면 말을 더 그러면 참고로 미리 시험도 볼 수 있을까요? 미리 시험 보는 거는 그건 교수님 재량이에요. 교수님이 그럼 미리 뭐 이걸 해라. 뭐 가기 전에 미리 이거 하고 가. 아니면 갔다 와서 뭘 해. 이렇게 이제 그건 교수님이 하실 일이니까요. 교수님께서 네네. 네, 준비하시면 알겠습니다.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험 기간에 일정이 생길 땐 담당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계절학기 개설 과목은 그 학기에 개설된 과목 중에서 계절학기에 개설이 되는데요. 이건 우리 학부는 어떻게 하냐면 선착순이 아니라 이거 설문조사를 해요. 이제 아마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시면 아마 3월 중순이나 말쯤에 이번 겨울에 듣고 싶은 과목, 계절학기로 듣고 싶은 과목 선택해 주세요 하고 아마 설문조사 갈 거예요. 그럼 그걸 선택해서 계절학기 개설 인원이 30명이거든요. 그래서 30명이 되면 개설이 되고 30명이 안 되면 개설 못하는 거고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절학기는 원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이번 학기 개설된 과목 중에서 개설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해당 학기와 동일합니다. 네. 또 질문.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어 교육 과정을 이번에 입학한 카자흐스탄에서 있는 마이키와의 발리아입니다. 네. 오리엔테이션 하셨을 때 몇 번 한국어 교육 과정을 한국인만 들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한국인만 들을 수 있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한국어 전공은 외국인만 할 수 있고 한국어 교육 전공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네, 잘못. 아니에요. 저는 원래 한국어 교원
네, 자격증을 딸 수 받기 있어요. 위해서 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우미에 대해서 네,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언제쯤 그거 음. 결정되는지 아, 도우미 알 연락 수 못 있어요? 받으셨어요? 아니요, 받았어요. 아, 도우미가 연락을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해서 도우미들에게 연락을 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요. 아마 도우미와 연락이 될 거예요. 아마 알리아 씨에게도 이제 도우미가 연락이 배정이 돼서 연락이 될 거예요. 만약에 다음 주까지 도우미 연락이 안 온다, 그러면 학부에다가 이메일이나 이렇게 저는 도우미가 왜 연락이 없을까요? 이렇게 문의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졸업시험 과목에 정해져 있는 것이 필수 과목, 사실 이제 우리 학부에서는 전공 필수는 없어요. 다 전공 선택인데, 이제 실습을 위해서 먼저 들어야 되는 과목을 설정해 놓은 게 이제 있는 거잖아요. 5과목을 설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문법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 여기 이제 졸업시험에 있는데, 요거는 기초문법 한국어 교육학개론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고요. 둘 중에 하나를 듣는 건 아니에요. 영역이 다 다르니까. 한국어 교육학개론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고, 한국어 기초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좋을 거예요. 기초문법과 한국어 문법론이 있잖아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한국어 기초문법만 들어도 자격증 취득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하는 과정, 국립국어원에서는 기초문법만 들어도 뭐 1영역은 2과목 들어야 되는 거죠. 1영역 2과목 들어야 되니까 기초문법만 듣는 게 아니라 기초문법 플러스 1영역 과목 하나를 더 들으시면 돼요. 어떤 과목이든 상관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에는 문제가 없어요. 2과목을 들으시면 그 안에서 선택하는 거. 그리고 강의 자료는 네, 그쵸. 책 사는 거. 이거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교재는 그냥 개별적으로 내가 사고 싶으면 사고, 필요하면 사시면 돼요. 필요 없으면 안 사도 되고, 이건 개인이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따로 없는 것, 이게 아니라 이제 똑같죠. 강의 계획서에 보면 참고 자료 해가지고 이렇게 이 강의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어떤 거냐 이렇게 소개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그건 필수는 아니고 여러분이 그것 가지고 책 가지고 공부하는 게 난 편해라고 생각하시면 책 사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걸 안 산다고 해서 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강의록은 여러분의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궁금한 점. 선생님, 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예, 예, 저는 한국어 교육 전공 이번에 들어간 최영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OT 듣기 전에는 제가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려면 45학점 필수로 이수해야 된다는 거를 모르고 네. 별개인 걸 모르고 음. 복수 전공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복수 전공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우리 졸업학점 이제 3학년으로 편입하셨으면 네, 70학점을 따면은 졸업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45학점을 전공으로 이제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따고 남으면 네. 35학점이 남잖아요. 그렇죠? 25학점. 25학점이 남잖아요. 네, 그럼 25학점을 복수 전공으로 듣되 네. 저희 학교는 졸업 연한도 없고 그래서 아, 수업을 더 들으시면 됩니다. 보통 복수 전공하려면 어느 학교든지 복수 전공을 하려면 한 학기나 2학기 정도를 더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학점을 더 들으셔야 될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해서 복수 전공으로 가시게 되면 더 네. 들으셔야 될 거예요. 한 학기 아, 정도, 최소한 한 학기 정도 더 들으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 여러분 시간은 많고요. 우리가 또 온라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서로 질문과 대답이 오갈 수 있는 공간이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그때 메시지나 메일이나 보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으로 이어지는 또 행사가 있으니까 조금 쉬셔야 되겠죠? 좀 힘들게 앉아 계셨으니까 조금 쉬시고요. 편하게 쉬시고 이제 4시에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또 개강잔치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